We have, as you know, in Japan it's 550 billion, South Korea's 350 billion now. That's up front. 자, 오늘요, 우리나라의 9월 수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통상이 좀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3년 6개월 만에 그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은 했는데 눈에 띄는 게 대미 수출액이 감소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이 관세 정책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12.7%나 급격히 증가한 게 맞습니다. 근데 대미 수출액을 놓고 본다면 네. 오히려 1.4% 감소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바로 미국발 관세 전쟁의 영향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근데 되게 재밌게도요. 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그 밖의 여러 국가들도 예. 대미 수출액이 감소하고 대미 수출액이 감소하는 만큼 다른 주요국에 대해서 수출을 좀 늘리면서 수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통상 전략을 꾀하고 있고요. 이게 미국의 어떤 강한 관세 전쟁의 드라이브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세계 많은 국가들이 나름 공동연대 혹은 이합집산 이런 모습들을 실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관세 압박이 이렇게 현실로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벌써부터 지표가 드러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정작 우리 대미 관세 협상은요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압박 강도를 슬슬 높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3,500억 달러 이거를 선불로 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직접 했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목이 메이도록 말씀을 많이 드려서 예. 저도 목이 쉬기까지 했습니다, 실제. 네. 근데 말씀을 드려보면 3,500억 달러가 어떤 수준의 돈인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전체가 4,200억 달러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 84%가 외환 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을 해보면 예. 거의 84%에 해당돼요. 그러면 이게 선불로 지급이 된다. 네. 그러면 순식간에 우리 외환 시장이 흔들릴 수 있고 더군다나 많은 외환 거래 시장에서 우리나라 대외 채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채권자들이 급격히 자금을 회수해 나가는 외환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어. 그렇게 판단하니까 대외 채무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이른바 우리 IMF 외환 위기 다시 겪으면 안 되는데 네. 그런 일처럼 외환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데요. 예. 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달러 약세화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원달러 환율은 치솟고 있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달러 가치가 강해서가 아니라 달러 가치는 약화되고 있는데 원화 가치는 더 크게 약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것이다. 예. 이렇게 외환 시장에서도 우리 한국 원화에 대한 그 견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게 외환 시장의 환율로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미국의 주장을 한번 들어봤다면 3,500억 달러 선불이다 이렇게 못 박은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떨까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3,500억 달러를 우리가 현금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일 겁니다. 여야를 떠나서 누구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대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목표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차기 정상회담 계기라고 봅니다. APEC 때인데 그때를 향하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홍 의원님, 일단 저희 채널에 출연했던 이제 위성락 실장 목소리 듣고 왔는데 현금으로 3,500달러 이건 현금으로는 못 준다 이 얘기예요. 어떤 전략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안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네. 우리가 4,164억 달러인가 이렇게 외환보유고가 있지만 그게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한 70% 정도가 투자하고 있어서 네. 그거를 만약에 트럼프가 3,500달러 입금해라 그러면 그걸 다 바꿔야 돼요. 바꿔가지고 급히 바꾸니까 또 손해보고 팔아야죠. 그리고 근데 한국은행 얘기로는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 달러라 그러는데 네. 아주 더 쳐서도 500억 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트럼프 얘기는 자기가 결정하면 한국은 며칠 이내, 일본 같으면 45일이거든요. 예. 며칠 내에 입금해라. 아니면 지난번에 최근에 얘기한 거는 아예 그냥 3,500억 달러 다 선불로 다 입금해라. 네.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주고 싶어도 네. 동맹국이니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고 만약에 그거를 해줄 수 있어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예. 외환이 그렇게 한꺼번에 그렇게 빠져나가면 금리 오르고 우리 환율 치솟고 그러면 외국인들 자본 빠져나가고 네. 그럼 우리는 1998년 저 외환위기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동맹국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군사안보적으로 동맹이니까 워낙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산할 수는 없다. 그런 차원의 얘기예요, 저게. 예.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 합의가 되는 방향을 호혜적인 방향을 찾고 있는데 네. 근데 우리는 결코 이렇게 우린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겠다. 네, 기다리겠다. 예. 아니 그래서 물론 그런지 협상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예, 이런 전략도 나오더라고요. 네. 한번 발언 들어볼까요? 미국은 우리의 기술과 이 투자가 엄청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버텨야 한다. 이걸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도 없고 이걸 들어주게 되면 그 다음 파도는 또 온다. 그런 점에서 좀 버티기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우리 홍 의원님도 국립외교원장을 하셨고, 이제 전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던 김준영 의원 목소리 듣고 왔는데, 이 버티면 가능하다 이건데 이제 버티기 전략 어떻게 보세요? 그거밖에는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의 요구를 받아줄 수가 없기 네. 때문에 버티긴 하는데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간에 호혜적으로 이익을 챙기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상식선 그리고 대통령이 얘기하신 경제적 합리성. 네. 이 경제적 합리성이란 뭐냐면 이게 금액도 우리가 지금 낼 수가 없는 금액인데다가 그 금액을 어디다 쓰느냐도 미국이 정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다 투자한다라고 정하지 받는 사람 쪽에서 그걸 어떻게 정합니까? 그리고 이익금 나누는 것도 상업적으로 맞지가 않는다. 미국이 대부분 가져가겠다. 뭐 90대 10으로까지 막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버티고 또 만약 미국의 경제 사정이라는 게 지금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고 미국의 뭐 증시도 최고지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라고 합니다. 네. 경제 안 좋아지면 트럼프 꼬리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쯤 얘기를 쭉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사실 적잖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좀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말로 한번 시간을 되돌려 보면요,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그리고 또 한미 정상회담까지 쭉 이어지는 과정에서요,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그 자화자찬을 했었죠. 한번 정부 입장 들어볼까요?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었습니다. 두 정상께서 조우하신 아주 초반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악수하고 뭐 그런 순간에 한 몇 분 정도 순간을 보았을 적에 이 정상회담이 성공적이겠다라는 느낌을 갖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점점 뭔가 균열의 시그널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간에요. 일단 첫 번째 살펴볼까요? 자,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합의문 없는 합의. 당시 우리 김태형 교수님 모시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합의문 없는 합의라는 게 통상협상이 좀 이상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었죠. 네. 특히 통상협상의 경우에는 경제 현상을 반영하는 그런 수치라든지 혹은 팩트를 확인하고 또 약속 시점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명확하게 하는 편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좀 이례적이죠. 우리가 한일 합방 때에 우리 일본 식민지의 계기가 되었었던 테프라 가스다 밀약조차도 거기에 회의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남아 있어서 보는데 이번 합의문 없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우호적으로 상호 호혜적으로 해석을 하고 배려를 할 때에는 구태여 합의문에 매이지 않더라도 서로가 잘 해나갈 수 있는데 지금처럼 합의문 없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일방적으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덜미가 잡힐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했는 합의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분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할 만하지만 지금과 같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었고 그런 전략적 판단을 놓쳤다는 것은 우리가 사후적으로는 우리가 좀 실책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균열 시그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시그널은 이거였어요. 당시에 그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투자 수익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건데 김 교수님, 이 얘기가 그러니까 미 상무부 장관으로부터 나온 말로 알려졌었어요. 네, 그는 투자 수익 90% 가져간다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의 투자 원금을 회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투자 수익을 90%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을 미국과 일본이 문서화했습니다. 그래서 상무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이 한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라라고 요구를 한 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7월 30일에 관세 협상에 합의할 때에 그 자리에서 그 얘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 정부와 미국과의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팩트를 우리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데 만약에 그것이 실제로 그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제가 짐작하건대는 우리 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투자를 하는데 미국에서 매칭 펀드가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 투자 금액 전부가 한국이 하는데 미국이 자리값으로서 90%를 가져간다. 그건 경제 논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다가 투자 원금 회수하는 기간도 안 나와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다만 현금 보증, 대출 이 조합만 얘기를 했지 누가 얼마만큼 한다는 얘기도 안 되어 있는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우리가 그때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90%를 뭐 가져간다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또 세 번째 시그널이 하나 더 나왔어요. 세 번째는 자 이겁니다. 트럼프의 마라톤 국무회의에서 나왔다는 건데 일단 여기서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heard there was a problem with South Korea, but we met yesterday and they're done. Well, I don't even want to say it, but they wanted to see if they could do something. But they honored the deal, which is nice. 아니 김 교수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뭔가를 좀 시도하려고 했는데 이거 결국에는 그냥 기존 합의를 지키기로 했다라는 트럼프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뭔가 우리가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그냥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냈다 이 얘기 같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국내에서 자세히 검토를 하면은 좀 미심쩍은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뭐냐면 농산물 시장이라든지 투자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요번에 그때 정상회담 할 때에 요구를 했었던 부분인데 미국이 합의를 요구를 했지만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처음에 7월 30일에 합의했었던 그 틀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사후적으로 정정을 했듯이 우리도 정정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것을 용인하지 않은 부분이었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돌파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균열 시그널을 저희가 봤어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3,500달러를 뭐 선불이든 뭐 현금이든 내든 간에 이 3,500억 달러는 그럼 누가 먼저 제안해서 어떻게 나온 금액이냐.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죠. 그러나 이 금액이라고 하는 게 이 미국의 계산법으로는 지금 저렇게 각국하고의 이 협상을 할 때 기준이 뭐냐면 미국한테 얼마만큼의 흑자를 내고 있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 상무장 러트닉이나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한국이 매년 1년에 5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본다. 따라서 이 한국 그럼 이유는 얼마를 보냐? 이유는 조금 더 보죠.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더 많고. 근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은 거의 비슷한 금액의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본이 5,500억 달러를 먼저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경제 규모가 조금 작고 그런 거는 알아도 무역에서의 이 흑자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국이 계속 그렇게 500억 달러씩 흑자 낸 게 아니거든요. 최근에 급상승했습니다. 우리 흑자가. 그런데 트럼프가 보기엔 자기가 지금 집권했을 때 딱 보니까 한국이 500억 달러야? 일본도 한 600억 달러? 비슷하네? 그러니까 한국에도 3,500 달러 요구해. 그렇게 해서 아마 결정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그 내용을 모호하게 해놓고 우리 정부에서는 95%는 대출과 저 보증이다라고 우린 생각을 했는데 미국은
그 구두로 큰 액수만 합의해 놓고 그 다음에 가서는 95%가 현찰이고 저 투자다라고 해놓고 8월 25일 날 한 달 뒤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우리가 또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네. 아이, 경제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저기 지금. 자, 이게 뭐 어떻게 나오게 된 경위인지는 더 따져봐야겠죠. 물론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이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3,500억 달러 선불 이 조건을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저희가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이거 받아들인다면요, 그러니까 외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김 교수님? 네, 일단 외환 위기 발생 가능하냐라는 네. 질문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최악을 좀 가정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예. 3,500억 달러가 어떻게 투자될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을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화폐화해가지고 제공할 수도 있겠죠. 현금으로 제공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또 다른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미 재무부의 계좌가 있는데 3,500억 달러를 그 계좌에 계상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3,500억 달러를 빌리는 거죠. 예. 그럼 계좌에 3,500억 달러를 증액해서 표시해놓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이자를 납입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납입해야 될 이자액이 대략 한 10에서 12조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다 암울한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3,500억 달러 투자가 단행된다라고 하면 외환시장에서 한국 원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증폭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투자했었던 채무자들, 채권자들이 한국에 투자했던 채권자들이 회수하는 움직임을 그러면 특히 단기 외채를 중심으로 대규모 회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에 투자하면 안 되겠어, 불안해. 그럴 때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네. 그 수준의 대외 채무가 빠져나간다, 채권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채권이 빠져나갈 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뭐 합니까?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죠. 예. 그러면 외환 위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외국인 자금이 대외 채권이 급속히 빠져나가는 일로까지 전개된다. 그러면 네. 외환 위기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김 교수님,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 IMF라는 게 상당한 트라우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태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굉장한 우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국채 발행이라는 방법으로 혹시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요? 자, 국채 발행으로 외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1997, 8년에 IMF 외환 위기를 안 겪었겠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가뜩이나 한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국면에 예. 대외 채권이 급속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변제할 수 없으니까 외환 위기가 오는 건데 그때 만약에 우리나라가 국채 발행량을 늘린다면 예. 누가 그 국채를 매수해 줄까요? 국채 채권마저 나가는 마당에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를 누가 매수해 줄까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 국채 시장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 건전성도 흔들릴 수 있지만 예. 우리 국채 시장도 같이 흔들리면 더 불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해서 대응한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는 대응 전략이지 않을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한번 시나리오 넘어가 볼게요. 만약에 미국의 3,500달러 선불 조건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김 교수님, 25% 관세 폭탄 이걸 그냥 그대로 떠안는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김광석 교수님 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가지만 덧붙이면 예. 국제 시장과 외환 시장의 결함뿐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빚내서 투자를 하도록 요구를 받는다. 이거 국민들이 받을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한국 경제 체질의 약화가 우려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외환 금융 시장의 결함뿐만 아니라 경제 체질 전반에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을 거다. 25%를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요구한 25%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3개월치 손실을 줄이려고 3년치 손실을 부담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버텨야 된다는 것은 무작정 버틸 수는 없지만 네. 이것을 돌파해 나가는 노력을 병행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 경제가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 아니면은 여기에
그대로 끌려갈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버티기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25%의 관세는 사실은 수출자, 수출 기업, 예. 수출 국가가 부담하는 관세가 아니에요. 그거는 원가가 최종 판매 가격이 100원이라면은 네. 수출 수입 가격은 한 50에서 70 정도 됩니다. 거기에 관세가 25% 붙는 거니까 실제로 최종 소비 가격에 부과되는 관세는 한 12%에서 한 15% 그 사이가 될 겁니다. 그것은 수출업자와 소비자들이 분담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좀 버티기를 한다든지 네. 또 EU가 지금 발언을 한 것처럼 EU는 관세 소급되기로 했다. 네. 이게 타결이 되고 나면은 자동차 관세 15% 적용이 안 되더라도 25% 됐던 것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라. 이런 거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자동차 그림이 나와요. 특히 자동차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25% 관세가 말이 25%인지 이거 충격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어요. 네,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예. 이런 것들만 헤아려도 15%가 훌쩍 넘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수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보겠는데 네. 일본과 모델을 한번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CG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관세를 적용하기 전 단계에 우리나라의 현대차 예. 22,100달러 그리고 도요타는 22,800달러 대략 한 13만 원 정도 우리나라가 저렴해요. 다른 말로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네. 관세를 각각 25, 15%씩 적용한다면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오히려 도요타보다 210만 원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일본 도요타가 210만 원 저렴해지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을 놓고 현대차와 도요타가 수출될 때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다.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런 직격탄을 좀 피하기 위해서 한미 통화 스와프 얘기가 나옵니다. 네. 자, 이 통화 스와프 일단 이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짧게 짚어볼까요? 네, 통화 수합, 이 수합의 개념 자체가 예. 서로 바꾼다, 교환한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 수요가 있다. 근데 우리는 외환이 부족해요. 그때마다 미국에서 틀어놓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무제한으로 돈을 빼다가 쓴다. 양국이 서로의 통화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달러의 수요가 있을 때 그걸 조달하는 방식, 그게 통화 수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뭐 체결하고 싶지만 이거 미국이 받아들일까요? 우리 워낙 가치의 변동하고는 상관없이 예. 미국이 지금 미국에게 우리가 요구한 것이 무제한 통화 수합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5개 국가와 체결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거기 같이 생각해 주라. 이를테면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똑같이 생각한다.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상품 무역 흑자가 680억 달러고 한국이 660억 달러니까 그거 같으니까 같이 취급한다.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미국에게 일본과 똑같이 무제한 통화 수합을 해주라라고 요구하는데 미국이 손해볼 게 없습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원화를 맡기고서 거기에 달러를 빌려오는 것이고 거기에 또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손해볼 게 없는데 미국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이것을 계속 압력으로 협상의 압력으로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네.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거에 논의가 진행되면은 통화 수합은 미국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필요로 한다면은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정도는 제가 하나 네. 통화 스와프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게 예. 있는데요. 통화 스와프가 이게 해결책의 일부는 될 수 있어도 이를테면 필요 조건이지만 네.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 통화 스와프는 본래 이 단기적인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 단기간에 사용하는 거고 이게 그 스프레드라 그래서 일종의 이자가 또 붙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금액을 스와프를 할 때는 어마어마한 이자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통화 스와프라고 하는 것이 단기 금융 위기를 극복을 하는 데 사용하는 거지 예. 장기적으로 몇 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를 두는 데다가 또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또 별로 없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통화 스와프는 필수 조건이고 예. 거기다가 플러스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금액 자체를 깎아야 됩니다. 3,500 자체가 너무 많은 금액을 거고요. 깎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분할.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가 원하면 다 그냥 입금해라인데 그게 아니라 한 10년, 20년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의 부담을 기본적으로 줄여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조건이라서 만약 통화사업부가 안 된다 그러면 아예 3,500 자체를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첫째 관문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다음에 상업적 그 합리성 이런 것들이 계속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수익금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쨌든 뭐 금액을 최종적으로 좀 깎아야 된다는 말씀 깎아야 되죠, 하셨는데. 당연히. 아니 김 교수님 안 주고 버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투자를 요구한 것부터도 예. 미국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일방적으로 요구가 됐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 방식을 학습한 것 같아요. 주입식 교육을 수혜를 누린 것 같아요. 우리한테 계속 주입을 해요. 네. 투자를 해야 된다. 4천억 달러 얘기를 했다가 3,500. 그래서 지금 뭐 금액 조정부터 해서 모든 게 사실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1월 20일 이후부터 급박하게 돌아왔는데 지금 에이펙 기간도 있지만 지금 조금은 휴지기 과정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재협상할 수 있는, 재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세 분과 함께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 이거 선불 지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